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일까요? 아니면 M7으로 불리는 빅테크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걸까요? 뉴욕 증시는 작년보다 올 들어서 힘이 빠져 보이는데 서학개미들 발걸음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트럼프 폭탄 발언, 관세 폭탄 발언에 지금 교역 상대국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데 그렇죠. 증시도 뭐 크게 위축될 거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게 그냥 까먹지 않고 네. 학습을 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네. 수업 끝나고 나서 교실방 나가면은 네. 그 순간부터 내용을 잊어버리고 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집에 가서도 복습하면서 이제 그 배웠던 거 숙지하고 다음번 뭐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네. 공부를 하잖아요. 네.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저희가 2018년도 당시 때 워낙 세게 주가 측면에서 두들겨 맞고 예. 일종의 매를 많이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매를 좀 덜 맞기 위해서 시장 스스로도 트럼프 관세 행보 그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 과정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뭐 정치적으로나 뉴스상으로는 막 그 세상을 흔들어내고 네. 있는데 증시를 흔들어대는데 좀 그 한계가 있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증시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빨리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가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인데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CPI는 조금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 또 소매 판매는 또 그쵸. 생각보다 많이 줄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장단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장단도 솔직히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불과 그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 금리 인하 글렀다. 예. 많이 인하해도 올해 한 번이다. 네. 이게 거의 뭐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또 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지표 나오다 보니까 이미 뉴스 제목상으로도 금리 인하 기대 불씨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데 예. 결국에 앞으로도 저희가 미국의 뭐 소비 데이터나 고용 데이터 네. 혹은 이제 그 물가 데이터 여기에 따라서 전망은 실제 6월 FMC가 됐건 간에 매번 FMC 때마다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네. 보고 어떤 있고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연내 금리 인하 2번 정도 아, 가능하다라고 2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해서 9월까지 총 2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6월과 9월. 예, 물가도 요즘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 연준이 중시하는 뭐 코어 쪽의 물가나 네. 혹은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E 물가 이거는 지금 음. 내려가는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고 고용을 포함해서 미국의 경기 모멘텀들이 지금 갈수록 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뭐 그래요? 침체 온다. 경기 냉각된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3, 4개월 동안의 미국 경기를 둘러싼 스토리텔링 예. 이거의 중심은 미국만 좋다. 그렇죠. 미국 골디락스다. 예, 맞아요. 노랜딩한다. 이 예외주의, 전망들이었는데 미국 예외. 그것들이 약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 좋았던 거 모멘텀이라 불리는 거 꺾이기 시작했고 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6월달 FOMC 때 금리 인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대체로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을 네. 조금 기준점을 잡고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판단해 보자. 그런 게 우리 네, 한정 연구원님 말씀이고요. 그런 기준점과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럼 어떤가? 작년에 물론 주식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올해는 조금 흐름이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주춤주춤한다 그럴까? 네. 탄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좀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M7 내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는 두 개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종목들이 요즘에 주가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2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요. 애플 주가도 그 1월 말 이후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고 예. M7 내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렇게 M7 간에 서로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는 패턴들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적어도 이 패턴들이 조금 한 대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예. 다시 헤쳐모여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후반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들이 이제 딥시크 사태의 이번 파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는 게 야 딥시크와 같이 저사양 저비용, 그러니까 예. 가성비가 좋은 AI 그 모델 나오면은 굳이 엔비디아가 만든 비싼 칩 쓰고서 AI 모델 필요가 활용할 없지 필요가 않느냐.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엔비디아 진영 쪽에서 그 회의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향후 수요나 또 그 가격 전망들, 업황 전망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네. 그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렇게 좀 지금과 같이 AI 쪽 하드웨어 업체들, 반도체주들은 주가가 조금 취약하고 예.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기기, 어플리케이션 업체들 이쪽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 분위기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때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네.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게 메타입니다. 네. 메타 20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주가가 이렇게 20일 이상 계속 오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이거 통계를 한번 보니까 어. 그 메타 전에 최장기간 올랐던 주식이 엔비디아가 17거래일 동안 올랐었더라고요. 아, 근데 17거래일. 그거를 이제 제끼고 네, 메타가 초월했네요. 등극한 거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딥시크 모델이 나왔을 때는 중국이 만든 거니까 약간 평가절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전 세계 AI 시장에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의 그 도입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네. 그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AI 시장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면은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유망한 후보가 메타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그쪽에 대한 기대감, 주도권들이 현재 많이 모여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일 연속 엔비디아의 17일 연속 상승을 지금 추월했는데 뭐 20일간이나 올랐으니까 너무 계속 오르면 또 꼬꾸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숨고르기는 나타날 건데 주도주가 한 번 되면은 숨고르기 나타나더라도 그 아래에서 이제 주가 조정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주도주로서 힘을 상실하려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꺾어야지 야 이제 주도주 힘 빠졌다. 다른 거 챙겨보자라는 게 있는데 지금 메타를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 정도의 조정 정도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금 빅테크가 조금 주춤거리는 사이 우리 시장 오랜만에 좀 괜찮아 보여요. 작년에 뭐 사실 네. 코스피, 코스닥 보면 세계 꼴찌라고 해도 그렇죠.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았는데 올해 벌써 코스피 한 8% 이상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이거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우리 증시 환경이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환경이 달라진 것도 저 이제 헤드라인 이거 뒤에 정황만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 나올 때마다 이제 한국 증시 어쩌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네, 이제 걱정도 많이 헤드라인들이 했는데. 많았었는데 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환경들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나도 이제 다른 국가 대비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다.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보상, 기술적인 되돌림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 환율과 같이 증시였고 그 환율 불안도 저희가 조금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절망하더라도 아, 뭐 1,500원 가는 거 네, 시간 네, 문제다라고 네. 했는데 환율 문제도 조금 안정이 되고 또 그 국내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던 기업들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순환매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 이후에 계속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네.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단순히 가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세잖아요.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크죠. 그렇죠. 코스닥 네. 지금 아마 봤을 때 전 세계 수익률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코스닥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였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 측면들이 강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더 위로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상징적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800, 2,900 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제 조건은 아직 확보가 덜 됐다. 아, 우리 이익 개선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말고 예. 그 4월달, 5월달에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익 바닥 잡고 올라간다. 그 전망들이 뒤바뀌는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 이제는 조금씩 상단 저항은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있어야만 네. 그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우리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계속 순매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벌써 지금 한 7, 8개월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연초 1월 달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거의 2조 가까이 샀었다가 네. 이제 그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팔기 시작하면서 네. 월간으로 보면은 7개월 연속 순매도고요. 7개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7개월 이상 순매도를 했던 게 2007에서 2008년 사이 그때 오. 11개월 동안 순매도를 연속. 이거 했었거든요. 금융 위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위기 임에도 금융위기급 뭐 사태가 전혀 아닌데. 재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중간중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 이제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인 불안들이 된다라는 거. 네. 또 이익에 대한 불안.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세 개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외국인들이 더 팔까? 7개월, 팔까? 8개월 연속 팔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래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들고 있는 지분율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순매도를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그냥 그만큼 낮은 과도하게 비율. 매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요인 중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중 2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관세에 트럼프 관세하고.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학습해 가고 있고 예. 또 이번 관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나 또 그 관세 같은 FTA 재협상 이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정정 불안들 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이 2개의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팔까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그거죠. 본격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네. 이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어서 예. 순매도 강도가 이제 멈춰지는 구간, 순매도 순매도. 작업이 마무리되는 구간 지금이 이 정도로 보시면은 적절하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지금 7개월째 이어져 온 외국인의 순매도는 우려했던 관세라든지 환율 불안에 대한 게 조금 약화되면서 서서히 이제 이제 마무리되는 매도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익을 증가할 거를 바탕으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 우리 시장 요즘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상승을 주도하는 게 방산주와 조선주입니다. 네. 참 방산주 대단히 지금 실적이 좋고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조선주는 조금 약간 변동성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주가 어떻습니까? 자체가 예. 워낙 조금 뭐 단기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래도 그 조선이랑 기계 이게 사실상의 방산 테마거든요. 조선과 방산 테마 기계도?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 조선주 따로 분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사실상의 조선주도 LNG 수출 프로젝트 그 수혜 말고도 군함 건조에 대해서 구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미국 군함 건조. 예, 방산으로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전 세계 구조적인 변화 여기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 될 거다. 방산주가. 네, 그가 만든 구조적인 변화는 뭐냐라고 보면은 지정학적 불안이죠.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휴전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협상을 할까? 또 우크라이나 반발. 그렇죠. 예. 또 이거는 유럽 측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러시아랑 미국이 중심을 짜서 휴전을 한다면은 그 지난 뭐 2, 30년간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여겨왔던 게 깨져버리게 되죠. 어떤 부분?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지배한다. 예.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니까. 침범에도 그를 용인한 꼴이 그렇죠. 돼버린다. 그렇게 예. 되면은 각국들로 하여금 이제 더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더 심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국가들 모두 다 방위비 지출은 이전보다 늘리겠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좀 데이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예. 그 작년 대비 그 2023년 대비 24년에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율을 보니까 예. 그 평균 거의 뭐 100%대 2배 이상 증액을 했더라고요. 아, 독일이 그래요? 한 98%, 또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200%대. 그다음에 대부분 서유럽 쪽, 북유럽 쪽들 이쪽들도 그
방위비 지출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다 증액을 했어요. 그렇게 늘렸는데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대해서 더 늘려라. 유럽의 그쵸. 방위는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트럼프가 압박을 하지 않아도 그들 입장으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무기 같은 것들이겠죠. 그게 저는 이제 방산주가 그 중장기적으로 예. 그 구조적인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메인 업종 테마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를 포함한 조선주도 방산주 범위에 놓고 본다면 방산주가 조금 더 길게 내년 그 이후까지도 네, 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방산과 조선 외에 또 혹시 좀 올해 그렇게 좀 주목을 해야만 할 많은 할수 있는 분들이 어떤- 주목을 하고 또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업종은 반도체겠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메모리 쪽에서 가격 반등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좀 휘청거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이전보다는 좀 높지 않고 네.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이외에서 대안을 좀 많이 찾는 게 현재 상황이고 예. 지금 핵심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방산주였고 그 음. 다음으로 뭐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는 메타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종들. 소프트웨어 예, 업종들. 여기도 아. 2월 초에 주가가 한번 불을 뿜었다가 네. 지난주 중반부터는 약간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데 예. 여기도 역시나 그 투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이거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 있고 예. 또 2월달, 3월달 이제 그 저희가 매년마다 단골 메뉴처럼 다가오는 주총 시즌이잖아요. 주총이죠.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계속 주력하는 업종들. 그게 이제 뭐 금융주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뭐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증시 방향성을 부러뜨릴 것 같지는 않은데 변동성은 시장은 계속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다. 흔들림에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거나 배당 많이 자사주 하고. 소각을 통해서 예. 그 주주 수익률 개선시켜주는 주주 환원 업종, 금융주들은 저는 포트의 일정 부분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금융 쪽, 금융 회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과연 어떤 바로 조금 뭔가 소비, 메모리 업황의 네. 좀 개선이 조금 더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할 것 같은데 그게 뭐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닐 것 같고 네.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